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는 슬기로울 정치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 스튜디오에 나오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윤건영입니다. 네. 어제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게 송영길 대표의 이제 사과 발언 아니겠습니까? 요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총평부터 부탁드린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당 차원에서 경청 투어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듣는 일정들을 가졌습니다. 예. 거기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종합한 인터뷰였고요. 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좌절을 줬던 부분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픔을 줬던 부분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한글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송영길 대표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자기를 잊고 민생개혁으로 가라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사실 저희 민주당이 사과가 공식적인 사과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 이해찬 대표도 했고요. 조국 전 장관 본인도 수차례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성과 성찰은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일단락 짓고 좀 민생개혁 과제를 챙기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 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과제들 뭐 백신 접종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똑부러지게 해결해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일부 당원들이 반발하면서 송영길 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이렇게 좀 조국 전 장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 대표로서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예. 그리고 또 전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고 그래서 여기서 매듭을 짓고자 하는 의지와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야당이나 언론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방적인 의지이고 일방적인 바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공직자도 아니고요.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을 비롯해서 부인, 동생, 온 가족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가장으로서 그들을 보호해야 될 이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로서의 책을 집필했다는 게 조국 전 장관 본인의 설명입니다. 그건 그 자체로 좀 존중해주고 좀 차분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해야 될 건 민생개혁 과제거든요. 첫째도 네네.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제를 착실하게 해들어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요. 그 송영길 대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러니까 가족 비리 등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 저는 뭐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송영길 대표든 윤석열 전 총장이든 조국 장관이든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잣대는 동일해야 되고 수사 방식은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국 전 장관의 가족처럼 네. 윤석열 전 총장도 뭐 8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먼지 하나 없도록 탈탈 털라 이런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검찰이 네. 왜 다른 행태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네. 이게 과연 공정하냐에 대한 답을 해라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의 장모가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3년의 구형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집에 짜장면 시킨 게 긴급 속보로 막 뜨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직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과할 생각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같은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언론과 검찰이 너무나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거냐를 묻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 거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정진석 의원 만나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데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사법적인 판단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법적인 부분은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일명 이제 국민정서법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이 부분은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판단할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판단할 영역이다. 네. 그러면 그 지금 일단 정치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정치를 할 권리는 있습니다만 네. 검찰총장 출신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게 원칙과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칼을 휘둘렀던 권력기관의 수장이 그만두자마자 곧바로 특정 정당에 들어가거나 특정 정치 세력과 함께 정치를 한다면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윤 총장 본인도 스스로 검찰주의자라고 했으니 뭐 신중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마지막까지도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역대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까지 포함해서 43명입니다. 근데 그 43명 중에 정치권으로 들어온 분이 딱 2명밖에 안 계십니다. 뭐 한 분은 누구나 잘 아시지만 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 예. 비서실장, 또 한 분은 김도원 전 총장이라고요. 두 분 모두가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는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경우는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없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퇴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뭐 결심한 것 같은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면 뭐 결심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무너지는 이런 원칙은 십수년 걸쳐서 꾸준히 저희가 쌓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이룩한 축적된 원칙인데 그런 게 무너지는 건 참 아쉬운 거죠.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그 총장을 향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까지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옷을 받고 만약에 야당으로 가서 야당 후보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 입장 이전에 본인의 문제가 큰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을 하시다가 네. 곧바로 그만두자마자 곧바로 정치를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해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당신이 해왔던 것들이 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냐, 속셈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시겠죠. 네. 그런 부분,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싶다면 본인이 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민 검증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정의와 공정의 대명사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금방 무너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이다. 네, 원칙이 무너지면 예. 뚝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네.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송영길 대표는 뭐 차곡차곡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뭐 개인 문제가 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 문제는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여당 의원으로서 네. 만약에 그 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라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경쟁 후보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정치를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민주당 후보만 신경 써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만지면 만질수록 커집니다. 우리 당 후보를 잘 챙기고 잘 만들고 비전을 세워나가는 게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도리고요. 예.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당장은 민주당은 민생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예. 굳이 그쪽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저번에- 전략적으로도 만지면 커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번에 이제 그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제 바다에 비유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민물고기 바다에 비유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나와봤자 별로 경쟁력 없을 거다 그 얘기 아니었나요? 뭐 아직 나오겠다고 결심도 안 한 분한테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예. 요새 뭐 계속 그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3 후보들 특징이거든요. 반기문 전 총장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크게 특징들이 한 3가지를 보이는데요. 1단계는 카드라 정치입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서 들어보니 뭐라고 카드라.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고 있고. 뭐 사진 같은 거 나오고요.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측근 정치가 시작될 겁니다. 아마 곧 핵심 측근 또는 측근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할 겁니다. 뭐 5명으로 뭐 캠프 꾸려서 이런 얘기 이제 나오던데요. 예, 그렇게 측근들 발로 해서 누구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게 2단계고요. 3단계가 이제 본인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런 모습도 기성 정치에서 숱하게 봐왔던 모습이거든요. 전혀 새롭지도 않고 참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기성정치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맞습니다. 제3 후보들이 계속 보여줬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이제 그 청수를 그 청와대로 이제 그 초청을 해서 네.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몇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해석이 구구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일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사면에 대해서의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결심을 하셨다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그럼 뭐 기업계 대표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사면 건의하는데 그냥 그 정도 말씀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어떤 그 이 성의 있는 답변 정도 네, 그 그리고-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뭐 충분히 고심 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뭔가 아직 가닥이 잡혔고 결정을 하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8.15 특별 사면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여권 관계자의 멘트가 오늘 보도를 타게 됐는데 그럼 이건 완전히 너무 앞서 나가는 오버입니까? 그 여권 관계자가 잘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여러 차례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뭐 반도체 산업의 그런 어려움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경제가 갖는 어려움 등을 보면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죠. 다만 유전무죄라는 그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정말 고질적인 문제, 돈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다 무사하더라라는 거에 대한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래서 사면은 좀 그 박근혜 씨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를 어려울 것 같고 네. 가석방 시나리오가 제기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률적인 부분이라 기준이 충족된다면 그게 아마 8월인가 되면 충족이 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그거는 있거든요. 뭐 따로 다른 판단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가석방은? 네, 좀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석방은? 네.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히려 그 가능성을 따진다면 사면보다는 가석방이 더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법률이 정한 기간이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되고 심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저기 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 만나게 되어 있죠. 네네. 속 시원하게 좀 질문 좀 하셔서 이렇게 좀 속 시원한 답변을 좀 들어보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 발언권이 주어지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참고로 요즘 대통령께서 소통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 재보선 이후에 처음으로 하셨던 게 그 오세훈 시장 그리고 박형준 시장 맞아요. 야당 당선인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대화하시고 그다음에 오당 대표 회동하고 예. 뭐 당 지도부 만나고 오늘 또 조선 의원 어제는 또 기업계 대표들 만나서 정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평가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를 좀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어제 또 일본 관방장관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있는 어떤 그 독도 네. 이거에서 또 망발했습니다. 자기네 땅이라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가 일본인데요. 네. 일본과 IOC 모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은 우리가 선의로 대했는데 악의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고 평창 말씀하신 예, 거죠. 예. 네. 우리는 악수를 하자고 했는데 비수를 꺼내드는 그런 형국입니다. 평창 때 저희가 일본 정부의 요구나 IOC의 권고가 있어서 단일기에 독도라는 부분을 좀 삭제를 해줬습니다. 네. 왜냐하면 독도는 당연히 엄연히 우리나라 땅이죠. 그런데 올림픽 정신과 세계 평화를 위한 대의를 위해서 수용을 했던 건데 지금 일본 정부의 모습은 완전 삼류국가 그 자체입니다. IOC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평창 올림픽 때는 IOC가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중잣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올림픽 정신 자체를 저는 훼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수들의 노력과 땀을 생각한다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만 정부가 단호하게 올림픽 보이콧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보이콧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전 보십니까?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예, 만약에 보이콧으로 가면은 그 미치는 국제적 파장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하지만 예. 우리가 물러설 일이 있고 물러서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토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 일본이 하는 행태가 너무나 이게 못된 행태이거든요. 그렇죠. 엄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일 관계도 더 악화가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콧 만약에 정 안 받아들인다면 거기까지 그 카드까지 꺼내야 된다.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겨레가 보도한 게 북한 노동당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좀 헌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여기서 어떤 그 이제 대남 그 혁명 통일론을 삭제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해 맞습니까?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삭제한 겁니다. 이게. 근데 우선 노동당 규약 개정이 갖는 의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정은 시대가 개막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까? 우선 앞선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는 선군 정치를 표방했습니다. 그렇죠. 고난의 행군이라든지 어려운 국면에서 군을 앞세워서 돌파하겠다라는 건데 이번은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표방했거든요. 즉 인민을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의 통치 이념을 내세우는 거고요. 조직 체계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자기가 총비서가 되고 당 1비서를 신설한다. 제일비서가 제일비서 신설되고 그리고 시스템과 통치 철학을 제도 완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김정일 위원장은 일종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학습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몇십 년이 됐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단기간에 국가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도기 통치를 벗어내고 이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걸 알리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삭제했다라는 것은 우선 전제는 제대로 실천할 의지가 있냐라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물론 그렇죠. 네. 그런 의지가 있다면 나름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혁명의 대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명 통일의 대상으로 받는데 그걸 포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해왔던 두 개의 조선은 이라는 지향이 분명했거든요. 요걸 당 규약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좀 확대 해석을 한다면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 있는 변화. 이 문제는 다음 주에 한번 좀 시간을 내서 더 한번 정밀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